국밥집 문 앞에 걸린 풍경이 가볍게 흔들렸다. 묵직한 나무 문이 밀려 열리자 여수바다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초저녁 비가 그친 뒤 남은 짭짤한 냄새와 축축한 기운이 함께였다. 불로 포장된 거리는 여전히 물기에 젖어 막혀진 가로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을 반사하며 마치 희미한 기억의 흔적처럼 반짝였다. 한지원은 몸을 숙여 테이블을 닦다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윤근호 씨, 깡마르고 머리는 희끗희끗 헝클어졌으며 덕지덕지 꿰맨 자국이 가득한 빛바랜 외투의 뒤꿈치가 다 다른 고무 슬리퍼 차림, 발에는 진흙까지 묻어있는 노인이었다.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은 채 음식을 가격을 적어놓은 나무판에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녹슨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들었다. 전부 합쳐도 가게에서 가장 싼 국밥 한 그릇도 사지 못할 돈이었다. 그는 자존심과 위장을 찢는 듯한 굶주림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듯 천천히 눈꺼풀을 깜빡였다. 지원은 주방 쪽을 힐끗 쳐다봤다. 가게 주인인 조명숙 여사가 장부를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노인이 모멸감을 느끼며 발길을 돌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오늘 가게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몸 좀 녹이세요. 윤근호 씨는 잠시 멈칫했다. 거절의 고갯짓과 내쫓는 눈빛에 익숙해진 지 오래, 그의 지친 눈에 놀라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와 창가 근처 나무 의자에 앉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다. 소고기 고아낸 구수한 냄새가 파향기와 어우러져 그는 마치 아주 오래전 가족과 함께했던 식사를 떠올리려는 듯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 한 술을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 고요함으로 온기가 채워지던 순간 칼로 베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원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조 여사가 카운터에 버티고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짚은 채 바늘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테이블 위 국밥 그릇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이 즉시 고개를 들었고 향기로운 음식 냄새는 이내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이거 손님이 시킨 거야?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내간 거야? 조 여사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제가 계산했어요. 지원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조 여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지만 그 미소는 9월의 바닷바람보다 차가웠다. 계산? 여기가 내 집인 줄 알아? 이 가게는 저런 것들한테 자선이나 베푸는 곳이 아니야. 그녀는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다가와 국밥 그릇을 거칠게 낚아챘다. 보자기 그릇과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쓰레기통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울렸고 뜨거운 국물 냄새가 차가운 김치 냄새와 뒤섞여 바닥으로 흘러넘쳤다. 윤근호 씨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깡마른 두 손이 아주 희미하게 떨리며 굳게 쥐어졌을 뿐이다. 지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피가 관자놀이로 쏠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게 앞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조 여사가 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가요. 이 가게는 당신 같은 사람 안 받으니까. 윤근호 씨는 지원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아가씨는 참 좋은 사람이구먼. 그리고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구부정한 뒷모습은 다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빛 속으로 사라졌다. 지원은 무언가 목구멍을 꽉 막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지금 무언가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조 여사는 카운터에 가만히 서서 지원이 앞치마를 풀고 빗속으로 서둘러 가게를 나서는 것을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다. 그날 밤 여수에는 비가 그치지 않고 쏟아졌다. 마치 누군가 지원이 방금 목격한 경멸적인 시선과 냉기를 모두 씻어내려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국밥과 생수 한 병이 담긴 비닐봉지를 꽉 쥐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 하나하나가 뺨을 때릴 때마다 조 여사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문 닫은 잡화점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윤근호 씨를 찾아냈다. 노란 불빛이 그의 헝클어진 백발 위로 구르는 빗방울을 선명하게 비췄다. 그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로? 지원은 대답 대신 봉지를 열어 도시락과 물병을 그의 앞에 놓았다. 드세요. 날이 추워요. 그는 도시락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한 술씩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낡은 양철 지붕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에서는 따뜻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했고 이따금 하얗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아주 먼 곳, 아주 오래된 시절을 회상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옅은 잿빛으로 덮여 있었다. 바닷바람이 실어온 냉기에 길가의 식당 나무 문들이 서로 부딪히며 삐걱거렸다. 지원은 평소처럼 일하고 조 여사를 피할 생각으로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날선 고깃덩어리를 자르는 칼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 이제 여기서 일할 필요 없어. 가게 전체가 얼어붙었다. 테이블을 닦던 지원의 동료 몇 명이 즉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역력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사장님. 갑자기 왜? 어젯밤에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조 여사가 말을 끊고 가게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며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 거지 영감한테 밥 갖다 줬지? 거지라는 단어는 그녀의 입에서 차가운 돌멩이처럼 떨어져 나와 지원과 그녀가 도왔던 사람의 자존심에 곧장 부딪혔다. 그냥 그분이 불쌍해서요. 비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조 여사는 온기 없는 냉소를 흘렸다. 내 생각은 해봤어? 내가 이 가게 차리려고 쏟아본 돈이 자선 사업하려고 쓴 돈인 줄 알아? 내가 그 밥값 냈다고? 내 푼돈 몇 리프로 여기서 내 맘대로 할 권리라도 산 거야? 지원은 입술을 깨물고 동료들을 쳐다보며 누군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다른 이들은 청소하는 척하며 바쁜 채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으세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또렷했다. 조 여사는 대답 대신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다. 그 건조한 소리에 몇몇 손님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여기선 내가 법이야. 내가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똑똑히 장담하는데 이 동네 어떤 가게도 널 받아주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지원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여수에서 조 여사가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었다.
헛소문 한 번이면 그녀가 일자리를 구할 길은 완전히 막혀버릴 터였다. 지원은 앞치마를 풀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사장님은 제 일자리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제 생각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조 여사는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내 눈앞에서 꺼져. 지원은 몸을 돌려나갔다. 등 뒤로 닫히는 나무 문소리가 마치 그녀의 3년간의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더 거세게 불며 짭짤한 기운이 목구멍을 휘감았다. 그녀는 어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다. 생선을 파는 소리, 플라스틱 통 안에서 퍼덕이는 생선 소리, 그리고 비릿하고 짭짤한 바다 냄새가 숨 쉴 때마다 파고들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기목난 할머니가 마른 몸의 등이 약간 굽고 희끗한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무쇠팬 위에서 뜨거운 호떡을 뒤집고 있었다. 지원 아니냐? 왜 그렇게 넋이 나갔어? 김 할머니가 고개를 들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지원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더 묻지 않고 김 할머니는 노릇노릇한 호떡 하나를 집어 조심스럽게 종이에 싼 뒤 그녀에게 건넸다. 먹어라, 기운 나게. 돈 없어요. 누가 판다고 했나? 그냥 주는 거야. 김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에 호떡을 쥐어주었다. 뜨거운 호떡이 차갑게 식어가던 손바닥과 마음 한구석을 덮였다. 지원이 한입 베어 물자 안에 든 흑설탕이 녹아내렸다. 달콤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얘기 들었다. 조 여사한테 쫓겨났다며? 지원은 씁쓸함을 삼키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른 데서도 일 못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너 아니? 나도 예전에 그렇게 쫓겨난 적이 있었어. 그때는 내 인생 끝난 줄 알았지. 근데 그러고 시장에 나와서 호떡을 팔았어.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다 지나가더라. 김 할머니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했다. 뭔가를 잃는다는 건 때로는 다른 길을 열어주기도 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단지 아직 맞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지. 그 말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지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길모퉁이에서부터 밝은 흰색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에 젖은 돌길을 훑었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파도 소리와 외치는 소리만 익숙했던 공간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걸음을 멈췄다.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줄지어 시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광택나는 차체에 반사되어 움직이는 빛의 궤적을 만들었다. 지원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그 차들이 조 여사의 국밥집 바로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보자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게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들도 젓가락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돈을 세고 있던 조 여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검은 정장 차림의 키 큰 남자들이 앞차들에서 내리자 그녀의 입가에는 즉시 사교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말도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은 채 일렬로 서서 공간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마지막 차량의 문이 열렸다. 지원은 흩날리는 빗줄기 너머로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얼굴을 알아봤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윤근호 씨였다. 하지만 어제의 빛바랜 옷과 달아빠진 슬리퍼 차림의 노인이 아니었다. 지금 모두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몸에 꼭 맞는 정장을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그리고 마치 불에서 막 꺼낸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당당한 남자였다. 젖은 돌바닥에 구둣발이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더욱 깊숙이 짓누르는 듯했다. 윤근호 씨는 간판에 노란 불빛을 반사하는 희끗희끗하고 단정한 머리를 한 채 국밥집 문으로 곧장 향했다. 꼼꼼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 아래 어제 보았던 구부정하고 주눅든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섰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공간 전체를 훑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손님들은 숨을 죽였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멎었다. 조명숙 여사는 카운터에서 몸이 굳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거짓된 평정을 되찾고 몇 걸음 앞으로 나와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고. 귀한 손님이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희 집 국밥이 여수에서 제일 맛있기로 유명하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윤 씨는 문턱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호기심 가득한 손님들, 떨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조 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글자가 또렷하게 울렸다. 나를 못 알아보겠소? 그 한마디에 가게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몇몇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세상에. 어제 그 노인이잖아. 말도 안 돼. 완전 거짓골이었는데. 조 여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두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치마 끝을 움켜쥐었다. 어제는 제가 제대로 못 봐서요. 윤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만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다. 어제 나는 여기에 동전 몇 푼만 들고 왔었소. 그리고 당신은 내 국밥 그릇을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쳤지. 그의 말은 칼날처럼 울려 퍼져 모두에게 어젯밤에 잔인했던 광경을 떠올리게 했다. 가게 안의 공기는 가까이 선 사람들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압축되었다. 한 남자 손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붕괴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일했었는데 그랬겠다고 손님이 불평했다고 멋대로 월급에서 까더군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가게 구석에 있던 한 여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이 가게에 채소를 납품하는데 값을 엄청나게 후려쳤어요. 싸게 안 팔면 다시는 안 산다고 협박하면서요. 고발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 소리는 마치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터져나와 가게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없던 이는 고개를 숙이고 없던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조 여사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미소는 일그러졌다. 그저 오해일 뿐입니다. 저는 윤 씨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경호원 2명이 앞으로 나와 문 근처 테이블에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잠금 장치가 딸깍 하고 열리는 소리가 울렸고 그가 가방을 열자 두툼한 서류철 하나가 꺼내져 조 여사 바로 앞에 놓였다. 이건 당신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이요. 계약서, 영수증,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조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이런 걸 어디서? 나에겐 나만의 방식이 있어.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잘 벼린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들 어제는 거지처럼 쫓겨났지만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서 있는 윤 씨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모든 일을 훑다가 가게 문밖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안의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는 지원에게 멈췄다. 윤 씨는 조 여사를 다시 돌아봤다.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소. 당신이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 온 세상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을.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할 말을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윤 씨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닫았지만 돌아서지는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의 못을 박듯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국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오. 나는 정의를 되돌려주러 왔소. 당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을 위해.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과 작은 빗방울이 뒤섞여 전례 없는 이 사건 앞에서 온 마을이 보내는 조용한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지원은 맞은편 처마 밑에 서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해 군림하던 조 여사는 방금 자신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자에서 공식적으로 끌어내려졌다. 윤 씨는 가게를 나와 지원 앞에 멈춰 섰다. 빗소리 속에서 그는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날 밤의 빗소리는 여수 변두리에 외따로 자리한 한옥 찻집의 검은 기와지붕 위로 고르게 떨어졌다. 문 앞에 걸린 붉은 등불 빛이 무릉덩이에 비쳐 옅은 황금빛 물결로 번져나갔다. 지원은 나무 툇마루를 천천히 가로질러 문지방에 발을 들여놓으며 약간의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격조 있는 공간, 공기 중에는 은은한 소나무와 녹차 향이 감돌았다. 아내는 윤근호 씨가 이미 창가 낮은 테이블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옥빛 자기 찻잔을 손안에서 가볍게 돌리고 있었다. 정장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 윤곽은 국밥집에서처럼 냉정하지 않고 더 차분하고 속을 알 수 없어 보였다. 앉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조가 아닌 평온한 초대와 같았다. 지원은 오후의 광경으로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한 채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윤 씨가 일자리를 막 잃은 빈털터리인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윤 씨가 그녀의 찻잔에 차를 따랐다. 은은한 국화 향을 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는 빙 둘러 말하지 않고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를 돕고 싶네. 그 말은 순간 그녀의 심장을 먹게 하는 듯했다. 지원은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채 말했다. 저를 도우신다고요? 왜요? 자격이 있으니.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답했다. 지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옅은 쓴웃음을 지었다. 전 그냥 평범한 식당 종업원일 뿐이에요. 제 일자리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걸요. 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마치 하늘 전체를 담은 듯 깊었다. 나는 오래 살아봐서 알지. 기술은 배울 수 있고 경험은 쌓을 수 있지만 인자한 마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지. 그리고 자네에겐 그게 있어. 그 말들은 천천히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젯밤의 순간을 떠올렸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의 모습, 차갑게 얼어붙었던 두 손, 그리고 그에게 밥을 가져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충동적인 감정을. 윤 씨는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녀 쪽으로 살며시 밀었다. 표지에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전라남도 인도주의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지원은 서류에 손을 얹었다. 첫 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목표, 계획, 자선 활동 목록, 복권오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 개설, 상간 지역 아동 장학금 지급, 미혼모 일자리 창출. 마지막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관리자, 한지원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제가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자네가 이 프로그램 전체를 조정하고 관리하게 될 걸세. 자네에게 맡기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지원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기뻐서가 아니었다. 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 같은 사람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예요. 해본 적 없다는 게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 윤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돕겠네. 팀도 있을 거고 지원해 줄 사람도 있을 거야. 자네는 그저 내가 자네를 눈여겨보게 만든 그것, 계산 없는 선한 마음만 간직하면 되네. 지원은 침묵했다. 찻잎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목구멍의 쓴맛은 자신의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평생 그녀는 움츠러들어 살고 작은 일을 맡으며 감당하기 힘든 일은 피하는 데 익숙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완전히 다른 길이 놓여 있었다. 왜 저인가요? 밖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그들은 낯선 노인의 국밥 한 그릇을 지키기 위해 조 여사와 맞설 용기가 없었지. 그가 그녀의 가장 깊은 생각마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끊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바닷바람 소리가 채웠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나를 따라오게.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그 말에 지원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툇마루로 나섰다. 왠지 모르게 그녀는 그저 가방을 챙겨 그를 따라 나섰다. 검은색 차는 시내 중심을 벗어나 길게 뻗은 해안 도로를 달렸다. 어둠이 소나무 숲을 삼켰고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을 비췄다. 지원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그녀는 윤 씨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프로젝트, 자신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목적지까지. 하지만 침묵했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말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30분쯤 지났을까, 차는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돌길로 접어들었다. 하얀 가로등 불빛 아래 커다란 유리창들이 고기잡입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여수의 밤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차가 로비 앞에 멈췄다. 윤 씨가 내리자 2명의 경비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가 지원을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내리게. 그녀는 망설였다. 여긴 어디죠? 곧 알게 될 걸세. 엘리베이터는 그들을 최고층으로 데려갔다. 문이 열리자 두꺼운 카페트 위 깔린 복도가 나타났다. 발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윤 씨는 커다란 이중문 앞에서 멈춰 서서 카드를 댄 후 문을 밀어 열었다. 지원의 눈앞에 광활한 공간이 펼쳐졌다. 높은 천장의 거실, 여수항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파노라마 통유리창, 호두나무로 만든 세련된 가구, 그리고 나무 바닥 위로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그녀의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축축한 자취방,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아래 혼자 먹던 저녁 식사와는 왜?
저를 여기에 데려오신 거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여기가 자네가 머물 곳이니까. 윤 씨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지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전 못해요.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윤 씨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무엇이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고 생각하나? 돈? 학력? 집안?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선택이지. 그리고 어제 자네는 옳은 선택을 했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야. 그가 테이블 위에 열쇠 하나를 올려놓았다. 금속이 나무에 닿는 작은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오랫동안 울렸다. 강요하진 않겠네. 떠나고 싶다면 보내주지. 하지만 자네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열쇠를 잡게. 지원은 열쇠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마치 바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문 하나를 여는 권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여는 것이었다. 유리창 너머 여수의 밤바다가 조용히 물결쳤고 멀리 등대의 붉은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저 밖의 배와 같다고 생각했다. 수년간 작은 항구에 숨어 지내다. 이제야 먼바다로 나아갈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녀에게 그럴 용기가 있을까? 윤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지원은 아직 손을 내밀지 않았다. 열쇠는 여전히 나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노란 불빛이 그 그림자를 길게 드리워 완벽한 평면 위에 가늘지만 깊은 상처처럼 보였다. 지원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숨은 가빠졌지만 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손을 뻗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속삭이며 그녀를 단단히 붙들었다. 두렵다면 말하게. 윤 씨의 목소리가 무겁지 않으면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낯선 사람의 눈빛도 그렇다고 가족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두렵지 않아요. 단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죠?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윤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술장으로 다가가 자신을 위해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액체는 불빛 아래 응고된 피처럼 붉게 빛났다. 어떤 대답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그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네. 자네는 우연이 아니야.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지.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지는 듯했다. 지원은 목이 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열쇠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금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것을 꽉 쥔 후 고개를 들었다. 제가 동의하면 정말 모든 게 바뀔까요? 바뀌는 게 아니야. 윤 씨가 드물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시작되는 거지. 밖에서 멀리 바다 쪽에서부터 낮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원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행동에 윤 씨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확인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8시
프로젝트 사무실로 나오게. 사람들에게 자네를 소개해 주지.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알게 될 걸세. 내 사람이 데리러 갈 거야. 그날 밤, 지원은 아파트에서 잤다. 침대는 푹신하고 이불에서는 라벤더 향이 났지만 그녀는 계속 뒤척였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때문에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2배로 크게 울리는 것 같다. 그녀는 이전의 삶을 떠올렸다. 곰팡내 나는 자취방, 옆집 식당에서 풍겨오는 짙은 젓갈 냄새, 낡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하지만 지금은 여수 바다가 해안에 부딪히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뿐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고 바로 그 낯설미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 검은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멈췄다.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운전사가 문을 열어 그녀를 태웠다.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라디오에서 시사 뉴스가 흘러나올 뿐이었다. 차는 조용한 동네로 접어들어 여수 지역사회 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3층짜리 유리 건물 앞에 멈췄다. 안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준비 중이었다. 식료품 상자를 정리하고 책을 포장하고 주방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 대신 친근한 미소만이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씨, 저는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윤 회장님의 조율 비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모든 업무를 지원해 드릴 겁니다. 오전 내내 지원은 센터를 둘러보았다. 식사를 조리할 큰 주방, 기부받은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 보험 신청을 접수하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그녀는 압박감과 동시에 낯설음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모든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바쁜 곳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익이나 팁과는 관련이 없었다. 점심때쯤 지원이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쌀을 세고 있을 때 흰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얇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 전체를 훑은 뒤 그녀에게 멈췄다. 당신이 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약간의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서민재입니다. 프로젝트의 재무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을 제게 직접 보고하게 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의 말투에 지원은 잠시 멈칫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경계심이 느껴졌다. 민재는 가까이 다가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에 놓았다. 지난 3개월간의 수입 지출 보고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조율할 생각이라면 우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지 않았지만 명백히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지원이 서류를 펼치자 빽빽한 숫자들의 어지러움을 느꼈다. 제가 다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해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 명의 식사를 끊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재는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는 듯한 눈으로 말했다. 오후, 모두가 음식을 차에 실어 배달할 준비를 하던 중 민재가 우연히 두꺼운 봉투 하나를 떨어뜨렸다. 안에 서류가 미끄러져 나왔고 지원은 센터 것이 아닌 개인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언뜻 보았다. 그녀가 주우려고 몸을 숙였지만 민재가 더 빨랐다. 그는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물건입니다.
그 말에 지원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온 지원은 문 바로 앞에 놓인 낯선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그녀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어제 그녀와 윤 씨가 한옥에 앉아 있던 장면을 위해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멀리서 찍었지만 누군가 감시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는 휘갈겨 쓴 한 줄의 글씨만 있었다. 그가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조심하시오. 지원은 손가락을 가늘게 떨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 밤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자신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던 그리고 이제는 모호한 경고의 중심에 선 윤 씨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원은 오랫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휘갈겨 쓴 그 글씨는 마치 그녀를 힘든 세월 동안 몸에 깊이 밴 경계심의 본능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밧줄 같았다. 그녀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4번 울린 후에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에 돌아왔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소처럼 낮고 따뜻했다. 회장님, 오늘 밤 바로 뵐 수 있을까요?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평소보다 길어졌다. 알겠네. 지난번 그 한옥 찻집에서 9시에 보지. 택시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수평선의 검은 구름이 뭉쳐있는 것이 불안한 밤을 예고했다. 윤 씨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늘 있던 찻잔이 아닌 맑은 소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묻고 싶은 게 있다면 말하게. 지원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누군가 저희를 찍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윤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사진을 들어 오랫동안 들여다본 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센터에 간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서민재라는 사람이요. 윤 씨가 작게 웃었다. 기쁜 웃음이 아니라 한숨과도 같았다. 생각보다 빨리 알아챘군. 그는 소주를 더 따랐다. 바로 마시지 않고 잔을 테이블에 둔 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센터는 원래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곳만은 아니었네. 더러운 돈을 세탁하는 장소로 쓰였었지. 지원은 그 자리에 굳었다. 회장님, 또 관여하셨나요?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자네를 도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곳을 세웠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악용할 줄은 몰랐지. 서민재가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놈이고 지난 2년 동안 센터 자금을 빼돌려왔어. 나는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었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기 위해선 내부의 사람이 필요했어. 그가 아직 경계하지 않는 사람. 바로 자네였지. 찻집에는 손님이 몇 테이블밖에 남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툇마루를 스치며 울었다. 지원은 피가 관자놀이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부터 저를 미끼로 이용하실 생각이었군요? 자네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았네. 하지만 때로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할 때가 있는 법이야.
그의 말에 그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이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열쇠를 받은 날부터 그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길이 생각보다 어두웠을 뿐이다. 그날 밤, 그는 그녀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엔 내가 확보한 회계 자료의 일부 사본이 들어있네. 자네는 민재와 함께 일하는 척하면서 그의 컴퓨터에 접근하게. 단 한 번이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그녀는 USB를 쥐었다.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준비되던 밥상자와 쌀 포대의 모습이 떠올랐다. 횡령된 돈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제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다음 날, 지원은 평소처럼 센터로 출근했다. 그녀는 재무보고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민재에게 지출 항목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그가 귀찮아했지만 점차 그녀의 순진한 태도에 속아 넘어간 듯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전화를 받으러 사무실을 나갔고 노트북은 열려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몰래 USB를 포트에 꽂고 데이터 복사를 시작했다. 이제 10%만 남았을 때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돌아오고 있었다.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냥 보고서 마무리하는 거 도와드리려고 숫자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번개처럼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시선을 끌고 싶지 않은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 그녀는 그가 의심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밤 센터를 나설 때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어 걸음을 재촉했다. 뒤따라오던 발소리도 빨라졌다. 갑자기 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가 획 돌아보자 민재였다. 아주 똑똑한 줄 아나 본데?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기회는 한 번 주지. 여기서 사라져. 당장. 그렇지 않으면 날 원망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고 지원은 어두운 골목 한가운데 서서 주머니 속 USB를 꽉 쥔 채 남겨졌다. 그녀는 즉시 윤 씨에게 전화했다. 데이터 확보했어요. 하지만 그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밤 11시 낡은 부둣가로 가져오게. 기다리고 있겠네. 여수의 밤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지원은 부두 난간 옆에 서 있는 늙은 인형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윤 씨는 USB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잘해줬네. 이제부터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민재였다. 내가 말했잖소, 윤 회장.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신을 체포하러 올 거요. 지원은 경악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닥쳐. 민재가 소리쳤지만 바로 그 순간 부두 쪽에서 긴 코트를 입은 두 남자가 걸어 나왔다. 한 명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민재 씨, 횡령 및 돈 세탁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굳었다. 경찰이 들이닥쳐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윤 씨는 지원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계획을 하나만 세워뒀을 거라 생각했나? 자네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들에게 자료를 보냈지. 민재를 태운 차가 사라지자 윤 씨는 돌아서서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부터 이 센터는 진정으로 그것이 세워진 목적인 사람들의 것이 될 걸세. 그리고 자네가 이끌게 될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네를 믿네.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네를 봤으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도 굶주리게 내버려 두지 않아. 한 달 후, 지원은 센터에서 나와 뜨거운 식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여수 하늘은 햇살이 부드러웠고 바다는 언제 폭풍이 쳤냐는 듯 푸르렀다. 그녀는 처음의 날들을 떠올렸다. 열쇠, 제안, 그리고 의심.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멀리서 윤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바다처럼 온화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